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여러분이 가족들과 케이크 촛불을 켜고 제아의 종소리를 기다리며 올해 고생 많았다는 덕담을 나누던 바로 그 시간. 세종시 북악면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영하 10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120명의 노동자가 굳게 닫힌 정문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0시, 핸드폰의 진동음들이 정막을 찢습니다. 새해 축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귀화와의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단 한 줄. 이 문자를 읽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이 1초는 그들이 지난 20년간 공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그들의 젊음을 송두리째 지워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김반장, 박주임이라 불리며 쉐보레 부품을 포장하고 나르던 사람들이 해가 바뀌는 순간 외부인이 되어 공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들은 묻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물량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부품 트럭은 쉴 새 없이 정문을 드나듭니다. 단지 그 트럭에 물건을 싣던 사람만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배웁니다.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특히 효율성을 신으로 모시는 글로벌 기업의 엑셀 시트 위에서 성실한 하청 노동자는 가장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셀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망의 허점을 비웃으며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합법적 학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학살의 버튼을 누른 건 사람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달력 위에 적힌 어떤 날짜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하청 바닥에 보이지 않는 룰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닥엔 끔찍하지만 확실한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간판은 바꿔도 사람은 쓴다.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A사에서 B사로 갈아치우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지게차를 몰던 숙련공들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효율 때문입니다. 장장 내일 아침에 라인을 돌려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신입을 뽑아서 가르친다? 불량률 터지고 라인 멈춥니다. 그래서 사장은 맡겨도 김반장은 남는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 이 바닥을 지탱해온 국률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믿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내 기술은 남는다. 내 자리는 안전하다. 이 믿음 하나로 최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쉐보레 마크를 단 글로벌 기업 한국 GM이 이 불문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기존 하청업체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새로 들어온 업체에게 은밀하고도 강력한 지침을 내립니다. 기존 직원은 단 한 명도 받지 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숙련된 20년차 베테랑 120명을 내쫓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비효율을 흑자 기업이 감수한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전쟁 논리입니다. 범인은 3개월 뒤 2026년 3월에 찾아올 법적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사전 청소를 감행해야 했던 진짜 이유,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건 바로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할까요? 이 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쌍용차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회사에 입힌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47억. 월급 200만 원 받던 노동자가 숨만 쉬고 200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죽으라는 선고였습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시사주간지에 편지와 함께 4만 7천 원을 보냅니다. 해고 노동자의 월급 봉투는 노란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를 비롯한 4만 7천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고 그 결과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취지는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이 책임져라. 파업했다고 노동자 인생을 파탄내는 손해배상 폭탄 좀 막자. 하지만 2026년의 기업들에게 이 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경영권 침해 면허증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 GM 같은 외국계 기업에게 사용자 정의 확대는 치명적입니다. 지금까진 하청, 우린 몰라 하고 넘어가면 됐지만 이제부턴 하청 직원이 작업복 색깔을 문제 삼아도 식당 밥맛을 문제 삼아도 원청 사장이 직접 나와서 교섭해야 합니다. 안 나오면 불법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본사 GM의 법무팀은 판단했을 겁니다. 한국 공장은 이제 지뢰밭이다. 3월 법 시행 전에 뇌관을 제거하라. 그 뇌관이 바로 세종물류센터 12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계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젓습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또 파업이야?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노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빨간 머리띠, 쇠파이프, 그리고 연봉 1억 원.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게 보는 현대차, 기아차의 귀족 노조. 정년 연장에 자기 자식까지 우선 채용해달라고 떼쓰는 그들의 이기심에 대중은 진작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KDI의 데이터를 뜯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그 빵빵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전체 임금 노동자의 고작 11.9%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법과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 길바닥으로 쫓겨난 120명은 누구일까요? 성벽 밖, 나머지 88%입니다. 이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귀족이라는 단어커녕 생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20년을 일한 베테랑의 기본급이 148만 원, 최저임금 언저리에 맴돕니다. 상여금, 성과금,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중구조의 착취 메커니즘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파업으로 연봉을 5% 올릴 때 회사는 그 비용을 어디서 메꿀까요? 네, 하청업체에 주는 도급 단가를 후려쳐서 메꿉니다. 결국 성벽 안에 잔치 비용을 대느라 성벽 밖 하청 노동자의 뼈가 으스러지는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귀족이 되고 싶어서 노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화장실 좀 마음 편히 가게 해달라고, 최저임금은 맞춰달라고 외치기 위해 뭉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이들의 절규를 리스크로 규정하고 제거했습니다. 한국 GM 사측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120명에게 창원 공장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다. 거절한 건 그들이다. 자, 이 제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세종에서 창원까지 거리는 260km. 매일 출퇴근 불가능합니다. 왕복 6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가거나 방을 구해야 합니다. 주거비, 창원 공장 근처 원룸 월세, 보증금 제외하고 최소 4, 50만 원. 생활비,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니 식비, 공과금 추가 발생 최소 50만 원. 교통비, 주말마다 가족 보러 세종에 온다? KTX나 기름값 월 20만 원. 숨만 쉬어도 월 1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분들 월급이 얼마라고 했죠? 200만 원 남짓입니다. 월급의 60%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계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걸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인사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면 10명 중 9명은 포기할 거라는 걸요. 이건 채용 제한이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우회적 해고, 컨스트럭티브 디스미설이라고 부릅니다. 나가라고 말하면 불법이니 반일 수 있으면 다녀봐 라며 불가능한 미션을 던지는 겁니다. 청년이라면 짐 싸서 갔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세종시에 뿌리내린 가장들에게 이 제안은 가족을 버리든가 직장을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고 회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 자발적 퇴사라니까. 더 무서운 건 이 120명의 해고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거대한 탈출 개벽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야를 넓혀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로 가봅시다. GM의 회장 메리 바라. 그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도끼입니다. 돈 안 되는 사업장은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죠. 그녀는 이미 호주, 러시아, 유럽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도끼가 가리키는 곳, 바로 한국입니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때 우리 정부는 급하게 산업은행을 통해 8,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최소 10년은 한국에 붙어 있어라. 그 약속의 만기인 2028년까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GM은 무엇을 했을까요? 현재 쉐보레의 내수시장 점유율 고작 3%. 길거리에서 쉐보레 신차 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 힘듭니다. 그들이 한국 공장에서 만든 차의 96%는 전량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닙니다. 그저 인건비 따먹기를 하는 하청 생산기지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음 달부터는 전국 9개 직영 정비소 문을 닫습니다. AS를 포기한다는 건 장사를 접겠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120명 해고는 신호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핑계삼아 골치 아픈 하청부터 잘라내고 정비소 문 닫고 점유율 줄이고 차근차근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2028년이 되면 120명이 아니라 부평과 창원의 수만 명 노동자,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8,100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이 진흙탕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투쟁한 노동자, 비용을 아낀 사측? 아닙니다. 승자는 저 공장 구석에서 조용히 전원을 켜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사측에 보낸 공문에는 기상천외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로봇 도입 결사반대. 공장에 사람 대신 로봇을 들여오려면 노조의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월급 올려달라, 복지 늘려달라, 아프면 쉬게 해달라. 기업 입장에서 인간은 이제 너무 비싸고 너무 까다로운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 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업의 계산기는 아주 심플한 답을 내놓습니다. 사람을 쓰지 마라. 기계는 파업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이미 아마존은 75%를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세종 물류센터 120명의 빈자리. 아마 머지않아 군말 없고 퇴직금도 필요 없는 로봇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에게 빨리 로봇으로 갈아타라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세종시 물류센터 앞 농성천막으로 돌아가 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는 해고 노동자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그저 억울한 사람들의 항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천막은 단순히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장이 아닙니다. 선의로 만든 법이 시장의 냉혹함과 충돌했을 때, 거대 자본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난 현장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그들이 받은 건 해고 문자였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당신의 회사는 법보다 계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란 봉투, 누군가에겐 희망이었던 그 봉투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퇴직금 봉투가 되어버린 2026년의 봄. 어묵탕은 식어가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바람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